안녕하십니까? 시장 바닥에서 40년 동안 떡을 만들어 팔고 있는 60대 떡집 사장입니다. 제가 이 시장 바닥에서 40년 동안 떡을 팔면서 그 누구보다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더러운 꼴도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시장 바닥에서 일을 하며 그만큼 험난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고요. 애들 키워놓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놓으면 남은 인생은 젊은 날보다는 편하게 살겠지 했는데 제 말년도 평탄하지 않으려는지 얼마 전 참으로 더러운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참는 건데 이번엔 정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인간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꼴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시모가 물려주신 떡집을 운영하며 딸아이와 아들을 키웠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이 살아오기는 했지만 저희 식구들은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는 삶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항상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바르고 착하게 자라야 된다. 공부를 못해도 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돼. 중요한 건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리고 항상 남들에게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살아야 된다. 엄마 아빠는 너희가 그렇게 바르게만 자라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아이들에게는 인간답게 착하게만 자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제 아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자라주었습니다. 크는 동안 저희 속을 한 번 썩인 적도 없고 커서도 본인 앞가림을 잘하며 살아가 주었죠. 그렇게 큰 딸은 간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자라주기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의 사회의 일원이 되어 무엇이라도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제일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여자친구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집으로 데리고 와도 될까요? 여자친구랑은 이야기 끝난 상태예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밖에서 있었던 일을 단 한 번도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조용하던 아이였죠. 그런 아들이 대뜸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놀란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좀 힘들까요? 사실 이 친구랑 결혼 생각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지금은 뵙기 힘드시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잘 말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 데리고 오고 싶으면 데리고 와라. 우리도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금하구나. 네. 그럼 엄마 맛있는 밥 한 끼만 부탁드릴게요. 여자친구가 성격이 밝아서 어머니랑 아버지도 참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은 수줍어하면서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 도움 없이도 제 삶을 잘 살아가주는 아들이 참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큼이나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부탁대로 아들 여자친구에게 대접할 맛있는 밥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이거 다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밖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말 감사해요. 민창이가 뭘 해달라는 애도 아니고 먼저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줘요. 당연하죠, 어머님. 사실 민창씨가 맨날 저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저한테 그걸 맛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말씀만 편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데려온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잘 웃는 밝은 친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얼마나 애교스럽던지
그런 애교를 딸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던 저와 남편이 당황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만드신 떡 먹으러 시장에도 들릴게요. 저 떡 엄청 좋아해서 사람들이 저보고 떡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무슨 떡을 제일 좋아하니? 주은이 네가 좋아하는 떡이 뭔지 말해주면 만들어서 민창이 편으로 보내주마. 저 떡이면 다 좋아해요. 꿀떡도 좋아하고요. 백설기랑 인절미 뭐든 다 좋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40년 동안 떡만 만드셨다면서요? 진짜 멋있으세요. 우리 가족들 모두 조용한 성격이라 아들의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낯설기는 했지만 저는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러듯 하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우리를 만나고 간 후부터는 마치 며느리처럼 저희에게 꾸준히 안부 인사 전화를 주었고 값비싼 선물들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창아, 주은이 같은 애 놓쳐서 평생 후회하지 말고 어느 정도 준비됐으면 주은이랑 결혼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주은이네 인사드릴 생각이었어요. 주은이 부모님께 허락받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든 다 해주고 싶었지만 저희는 아들에게 1억 원밖에 건네주지 못했죠. 큰 돈은 아니다만 이걸 전세 자금에 보태도록 해라. 나중에 더 도와줄 수 있으면 그때 더 도와주마.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이게 최선이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아라. 아버님,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랑 1억이라도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아버님이랑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사고라도 쳤어?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 친정집은 많이 가난하고 빚도 많아서 아버님이랑 어머님처럼 저희 결혼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 했어요. 아휴, 난 또 뭐라고. 괜찮다. 우리는 그런 걸로 너한테 뭐라고 할 생각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각자 사정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란다. 난 또 뭐라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네 친정이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야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저희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로 저희에게 죄송해하고 주눅든 며느리를 보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꼭 다독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니까요. 아들의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간다던 아들이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며느리와 다툰 것 같은 모양새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창아, 너 오늘 주은이 보러 간다더니 둘이 싸웠니? 표정이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티 안 내던 네가 오늘따라 왜 이리 표정 관리를 못하니? 엄마, 저 오늘 주은이랑 대판 싸웠어요. 애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와서 결국 참지 못하고 주은이한테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주은이가 뭘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고 그러니? 그럴 일도 아닌 것 같더구먼. 아들이 단순히 작은 일로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간 지켜봐온 며느리가 욕 나올 정도로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은이한테 모아둔 돈 얼마 정도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주은이한테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은이가 모아둔 돈이 없대?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요. 8천만 원 정도 모아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혼수 장만하고 남은 돈으로 전세 자금에 보태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주은이가
그 돈을 결혼에 쓸 일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어디 따로 쓸 데가 있나 싶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돈 자기 친정집 주고 결혼할 거니까 자기네를 손댈 생각하지 말라고 하네요. 친정집에 모아둔 돈을 주고 시집을 올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솔직히 당황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왜 친정집에 그 돈을 주고 오냐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돈은 며느리의 돈이고 그 돈으로 뭘 하든 며느리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제가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그 돈에 손대지 말라고 예민하게 말하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제가 그러면 그 돈 중에 반만 쓰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네요. 남자가 결혼 자금 다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면서 오히려 저를 능력 없는 남자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너는 뭐가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따졌었죠. 됐다, 됐어. 민창아, 그런 일로 싸우지 마라. 주은이가 집에서 장녀라며? 원래 장녀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 너희 누나도 그러잖아. 좋은 일 앞두고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라. 저도 아들처럼 며느리에게 기분을 상해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화가 난 아들을 달래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제가 옆에서 잘 달래주니 금방 화를 누그러뜨리더군요. 솔직히 가족들 사이에서 돈 문제가 끼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이 생길 수도 모르니 저는 그 문제의 불씨조차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마음을 눈치 빠른 며느리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결혼 후 저희 앞에서 갑자기 이상한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날에 드리는 용돈, 그거 다 제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월급으로는 저희 생활비 쓰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서 아버님이랑 어머님께 용돈 드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고맙다, 주은아. 며느리한테 이런 용돈도 받아보고 우리가 며느리 복 하나는 있는 것 같구나. 주은이가 힘들게 벌어서 주는 용돈인 만큼 감사히 잘 쓰마. 처음에 돈 가지고 생색을 내는 며느리가 마냥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이같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순수한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순수해서 생색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남편보다 여자가 돈 잘 버는 집 흔하지 않는 거 아시죠? 저는 저보다 돈 잘 버는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친구들한테 떵떵거렸는데 저보다 한참 못 버는 남편 만나서 요즘 친구들 얼굴 보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도 우리 민찬이가 사람은 좋지 않니? 돈은 또 언제든 벌면 되는 거고 친구들도 별 생각 안 할 거야. 그래도 제 마음은 좀 그러네요. 저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버는 돈이 더 많아질 건데 사회복지사가 잘 돼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 직업은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거지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의 직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희 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 앞에서 생색을 내며 자신의 남편이자 우리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싶었어요. 우리가 너한테 항상 고마워하면서 살게. 그러니 돈 때문에 우리 민창이 너무 기죽이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더 잘하라고 일러두마.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데 잘한다고 되겠어요?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 처음엔 저도 며느리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과 둘이 있을 때도 돈 가지고 아들에게 생색을 내고 아들의 기를 죽이는 듯 했고 또 둘은 그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돈 가지고 제 아들의 기를 죽이고 사는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미워 보이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 결제한다고 카드를 꺼냈거든요? 근데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한도가 안 된대요. 제가 도대체 한도가 얼만데 얼마 쓰지도 않은 카드 한도가 없냐고 했더니 한도가 겨우 200밖에 안 된다지 뭐예요?
당신 지금 그걸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나 돈 못 번다고 망신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 앞에서는 그러지 말지.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 카드 중에서는 한도가 제일 낮은 게 500인데 어떻게 당신은 제일 높은 한도가 200이야? 돈 못 버는 직업이라서 그런가? 대학생도 아니고 200이 뭐야?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아들을 무시하는 거 알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창아, 그냥 네가 져주고 살아라.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 그리고 네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면 주은이 쟤도 언젠간 안 그럴 테니 주은이 말에 반응하지 말고 무시해. 엄마, 처음엔 저도 그랬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주은이가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돈 가지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며느리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은이 돈 가지고 저한테 생색내고 사람 기죽이면서 정작 집에 쓰는 돈은 땡전 한 푼 없어요. 생활비와 자기 용돈이며 다 제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돈을 안 쓴다니. 네 돈으로 생활하고 주은이가 버는 돈은 따로 저축한다는 말이야? 차라리 그런 거면 제가 주은이한테 100번 져주고 살았겠죠. 주은이 지금 자기가 버는 돈을 기회다 자기 집에 가져다 주고 있어요. 자기 친정집 자기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면서 월급 전부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일부만 줘라. 자긴 장모님도 돈 버시고 처제들도 돈 버니까 꼭 그렇게 다 줘야 되냐고 했는데 제 말 안 들어요. 며느리가 저희 앞에서도 하도 생색을 내길래 당연히 아들 돈보다 며느리 돈을 더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며느리가 장녀로서의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을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찌됐건 우리가 관여할 일 아니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야. 일단은 가만히 있어. 남편 말대로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좋은 제의가 하나 들어와서 사업이나 해볼까 해서요. 사업? 네 이름으로 미용실 하나 차릴 생각이니? 그거 참 잘 됐다. 너도 경력이 기니까 그만하면 네 이름으로 미용실 차릴만 하지. 아니요? 미용일은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려는 건 화장품이랑 건강식품 파는 일인데 친구가 300만 원만 있으면 사업 시작할 수 있다고 하길래 해보려고요. 미용사인 며느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미용실을 차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고 다단계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도 속이지만 이러다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싶어 제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주은아, 네가 잘하는 게 있는데 왜 그걸 그만두고 그런 불명확한 일을 하니? 미용실에서도 네 손님도 많다면서. 그냥 미용실을 차리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네가 하던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어머님, 지금 불명확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거 제가 하는 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나는 단지 네가 잘하는 일을 그만두는 게 아쉬워서 그런 거지. 그리고 3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니? 어머님이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제가 뭘 하든 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할걸요? 지금 보니까 저 사람 왜 사회복지사밖에 안 됐는지 알겠어요. 부모인 어머님이 항상 현재 안주하시고 다 괜찮다고만 하고 욕심이 없이 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된 거예요. 보는 제가 다 답답하네요. 며느리는 하다 저희까지 무시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가족들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일로 아들과 며느리가 대판 싸우기로 됐는지 며느리는 자주 하던 연락도 끊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아들네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민창이 요즘 자기 처갓집 빚 갚느라고 쓰리잡 뛰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옳게는 모르겠는데 민창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 거래. 처갓집 빚 갚느라 민창이가 일을 3개나 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은이게 지가 버는 돈 몽땅 자기 친정집에 갖다 준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민창이한테까지 돈을 쥐어짜내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세한 건 못 들었는데 민창이 지금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 옳게 진짜 어쩜 좋지? 웬만하면 아들 부부 일에 참견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처갓집 빚 갚느라 일을 3개나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달 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호출했습니다. 민창이, 지금 너희 처갓집 빚 갚느라 쓰리잡 뛰고 있다면서. 주인이 네가 이미 너희 친정에 매달 돈 보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민창이까지 몸을 갈아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니? 어머님,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친정집 저한테 매달 받던 돈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잠깐만 우리 집에 저 대신 생활비 보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이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고 기세등등했었죠. 솔직히 이 사람이 돈 잘 버는 직업이었으면 굳이 쓰리잡에 뛰었겠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이 사람 어머님 아들 아니고 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 아내를 위해 사는 아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주은아,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너 대신 고생하는 민창이한테 미안하거나 우리 보기 민망하지도 않니? 미안할 게 뭐가 있고 민망할 건 또 뭐예요? 제가 제 남편을 부려먹든 삶아먹든 제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저 사업 대박 터지면 어머님 그땐 오늘 저한테 이러신 거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잔소리 하시려거든 어머님 아들한테나 하세요. 며느리는 제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그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며느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싶어 며느리는 포기하고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 아들이나 챙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업한다고 뺀질거리며 집 밖으로 놔둔다고 집안 살림에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들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가져다 주고 했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와 종종 마주치긴 했는데 며느리는 볼 때마다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은이 너는 오늘 또 골프 치러 가는 거니? 사업한다는 애가 어떻게 사무실에 붙어있지를 않고 허구한 날 골프니? 그리고 너 골프 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머님, 진짜 촌스러우시네요. 요즘은 골프가 비즈니스인 거 모르세요? 골프 치는 것도 일이에요, 일. 이것도 사업의 일종이라고요. 저도 더 잘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잔소리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며느리는 골프도 비즈니스라며 허구한 날 골프만 치러 다녔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는데 처갓집 먹여 살린다고 쓰리잡을 뛰던 아들이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평생 평화주의자로 늘 참고 이해하며 살았던 저도 그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은이 너는 네 남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니? 돈 못 벌어오는 건 죄가 아니니 내가 너한테 그걸로는 뭐라고 하진 않으마. 그래도 너 때문에 고생하는 민창이를 생각해서라도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적당히 하고 내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챙겨주고 계시길래 괜찮은 줄 알았죠. 그리고 이 사람 체력이 약해서 쓰러진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저도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했다고요. 어머님도 결국 시자지라는 신부밖에 안 되시는군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들의 적반하장으로 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이 모든 문제들을 제 손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착해 빠진 아들은 절대 스스로 며느리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던 며느리의 사업장을 말없이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이 강제로 철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제 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짓이세요? 남의 사무실을 왜 말도 없이 철거하시냐고요? 어머님 이거 불법이신 거 아시죠? 불법인지 아닌지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무실 차려놓고 맨날 골프 치러 간다고 비워놓는데 못한다고 쓸데없는 월세 내면서 유지를 하고 있니? 그리고 그 월세도 결국 우리 민창이가 내는 돈 아니냐? 어머님, 대화를 안 되시는 분이시네요. 어머님 오늘 제 사무실 빼버린 거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어머님은 법이 안 무서우신가 봐요? 저 민창 씨한테 이혼 소송도 걸 거니까 그거 다 어머님 때문인 줄 아세요. 어머님, 저한테 주실 위자료는 있으시죠?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이혼 소송을 거든 뭘 하든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위자료는 네가 뱉어야지. 왜 우리 아들이 뱉니?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사업자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간다는 며느리를 딸과 함께 미행에 뒤따라갔습니다. 며느리를 빠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업이란 것도 다 박살내버리고 싶었죠. 어머님, 형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설마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저를 미행하신 거예요? 네가 한다는 그 대단한 사업이 이런 거니? 너는 정말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너를 잡아먹는 미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어머님, 오늘 저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일단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라 들어간 사무실 안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딴 게 무슨 사업이라고. 사이비 다단계 같은 일을 하는 것들이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한 집안의 가정을 파탄내고 다 박살내버릴 거야. 제가 난동을 부린 덕분이었을까요? 며느리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며느리와 제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제가 거기에 퍼본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날만 잘 넘겼으면 저 매달 몇 억이나 벌면서 어머님한테 효도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효도를 바랬니?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 민창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그런데 너는 네 욕심 때문에 가정도 네 남편도 버리지 않았니?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그쪽이 보상해야 되는 돈만 해도 몇백이니까 그건 어머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 아들이랑 살 것 같아요? 저 이혼할 거예요. 저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말을 철저히 무시해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저희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제 연락을 피하세요? 제가 800만 원 당장 제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찾아왔니? 나 너한테 줄 800만 원 없으니 시장 사람들 목이 쪽팔리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님이 죄송한데 800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주셔야겠어요. 저 그 돈 받기 전에 여기서 못 나가요.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5천만 원을 주기 전까지 떡집에서 못 나갔나며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니?
그리고 갑자기 무슨 5천만 원이야. 거기서 5천을 내놓으라고 하던? 어머님이 그날 그 사무실 다 부신 거랑 제가 그동안 그 회사에 투자했던 돈까지 다 해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주시라고요. 너 민창이랑 이혼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나는 너희들 이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이혼해다오. 이혼은 저희 부부 일이니까 어머님은 참견 마세요.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세요? 며느리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구시렁거리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주은이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혼은 죽어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이혼하면 자기 식구들 밥줄 끊기는 건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면서 이혼은 절대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기 친정에 매달 보내주는 돈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거야. 그게 너를 아주 호구로 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 보도록 해볼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로는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어떤 해결도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딸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며느리의 약점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케가 이 동네 맘카페에서 엄청 유명하대. 그걸로 인맥 늘려서 마당빨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았다고 하더라. 맘카페라니? 그거 애들 엄마만 가입하는 데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거기에 정보가 많으니까 일반 주민들도 가입하고 특히 여자들이 고객으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업자들도 고객 유치 때문에 많이 가입하더라고. 그리고 올케 그동안 골프 치러 다닌 거 그 맘카페에서 이름 좀 날리는 사람들이랑 모임 만들어서 다닌 거래. 그러면서 딸은 맘카페에 안 좋은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동네에 얼굴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진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저는 며느리를 한 번 더 미행하기로 했죠. 며느리가 맘카페에서 힘을 꽤나 쓴다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 뒤따라가 그 자리에서도 보기 좋게 깽판을 쳐주었습니다. 그쪽들은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알고 어울리고 다니세요? 얘 다단계에 빠져서 지 남편 등골 빼먹고 사는 인간이에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지 친정빚 갚아야 된다고 우리 아들 쓰리 잡뛰게 만들고 이혼하면 그 돈 못 받을까봐 이혼도 안 해주는 독한 애라고요. 이런 애인 거 알고 어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들도 얘랑 똑같은 수준이라 다 알고 만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문나는 게 무섭지 않으신가 보죠? 그날은 뭘 부수거나 하진 않았지만 맘카페 회원들에게 며느리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어머 언니들 우리 어머님 말 믿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지금 농막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요. 우리 어머님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옳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도 치매 걸린 거야? 어디 지금 다 들게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 저희 엄마 이 동네 시장에서 40년 동안 떡집 하고 계신 분이세요.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그 떡집을 운영하겠어요? 다들 제정신이면 이 여자는 그만 어울리세요. 그날 맘카페 모임에 있었던 일이 바로 맘카페에 글로 올라왔고 삽시간에 동네방네 며느리가 쓰레기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저의 작전이 먹혀든 것이었죠. 저희는 며느리가 쓰레기라는 걸 소문을 내고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 며느리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올케 지금 이 동네 여자들한테 빌린 돈만 해도 지금 2억이나 된대. 올케 인성이 소문나자마자 올케한테 돈 빌려준 여자들이 카페에 글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래 지금. 어머나 세상에. 주은이 걔는 간도 크지. 자기 친정빚 갚아주던 애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돈을 빌리고 다녔다니. 다단계 한다고 그랬겠지. 지금 올케 동네에서 생매장 당하기 일보 직전이야. 동네에 쓰레기로 낙이 친 것에 모자라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된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말없이 잠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빚쟁이를 피해 도망을 가는 와중에도 이런 메모를 하나 남기고 갔다고 하더군요. 나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 매달 주던 돈은 계속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동네 여편네들이 내 빚 갚으라고 찾아오면 당신이 대신 좀 갚아줘. 우리 아직 부부니까 내가 빌린 돈은 당연히 당신이 갚아야 되는 거 알지? 얼마나 괘씸하던지 저는 아들에게 당장 이혼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은 며느리를 봐줄 수 없는지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매달 보내주던 돈도 끊어버렸죠. 그러자 생전 얼굴 한 번 안 보이던 사돈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이혼 소송만을 취소해 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 주은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는데 백서방한테 이혼까지 당하면 우리 주은이 정말 못 살아요. 지금 돈줄 끊길 것 같아서 찾아오신 겁니까? 그동안 우리 아들이 몸 갈려가면 그쪽 집 빚 대신 갚아줄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테니 이혼한다고 나오니까 이러시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백서방이 그동안 저희 집에 준 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은이 내주지 말아주세요. 다 이 못난 부모 잘못입니다. 사돈들이 며느리를 대신해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 아들에게서 받은 돈도 되돌려 주더군요. 그걸 보니 같은 부모로서 더 모질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소송은 취소하라고 하겠지만 이혼하겠다는 애를 말릴 수는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들을 설득시켜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며느리와 합의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적을 한 며느리가 자기 친정 부모들이 저희 아들에게 받았던 돈을 되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 돈을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을 수가 있어? 우리 집 빚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빚이 또 늘어나게 생겼어. 어떡할 거야? 당신이 책임져.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돌려주신 건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당신 나한테 이혼 소송 당할 뻔한 거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때문에 산 건 줄 알아. 그리고 당신 빚쟁이들 때문에 나 너무 힘드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으러 와. 어서. 내가 순순히 이혼을 해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주지. 내 인생 이렇게 박살낸 당신이나 당신 엄마 내가 평생 괴롭힐 거야. 내 빚 너랑 네 엄마가 갚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며느리는 아들과 제가 자신의 빚을 갚도록 만들 거라며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창아, 앞으로 딱 3번만 더 참아보자. 3번만 더 참고 3번만 더 주은이를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이혼 소송을 걸자꾸나. 우리나라는 모든 3세판이라고 하지 않니? 우리도 마지막으로 딱 3번만 더 참아보자. 그러기에 저와 아들은 딱 3번 더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며느리를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하고 화도 내보기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저희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민창씨 조종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시면 민창씨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혼하면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우리 사이 망가뜨리지 말고 어머님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한계에 다다른 아들과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며느리는 유책 배우자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으로 관계를 마무리하자 그제야 며느리의 빚쟁이들이 저희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간 사이 며느리의 빚쟁이가 아들을 찾아와 괴롭히는 바람에 아들이 그 스트레스로 몇 번이나 기절을 하고 원형 탈모까지 얻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끝이 나니 얼마나 다행인지 숨통이 트이더군요. 이혼 후 동네 사람들의 말로는 며느리는 아직도 빚쟁이들에게 쫓겨 동해에 있는 어느 작은 섬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떡집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얻은 우울증과 탈모를 치료하느라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아들도 많이 밝아졌답니다. 굳이 아들 앞에서 티는 안 내지만 아직도 저는 며느리만 생각하며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럴 때마다 딸아이는 엄마, 그래도 그 인간 인생 엄마 손으로 산산조각 냈으니까 이제 그만 잊어. 라고 말을 해주곤 합니다. 남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게 잘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평생 참고 살고 지고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 일로 깨달은 건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저처럼 참고 사는 분들이 계시면 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3번 참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저처럼 터뜨려 버리세요. 그럼 뭐라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기나긴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끼리 잘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